저는 박 여사입니다. 올해 68입니다. 사람들이 제 나이를 들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오래 버텼네. 이제 와서 무슨 이혼이야. 그 말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대답합니다. 버틴 게 아니라 살아남은 겁니다. 저는 결혼한 날부터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그냥 있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도 못 가고 바로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며느리가 집에 있는데 밖으로 놀러 다니면 집안 꼴이 말이 아니다. 첫날 밤 짐도 풀기 전에 부엌으로 불려갔습니다. 내일부터 아침은 6시야. 남자들 출근 전에 밥상은 차려놔야지. 그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웃으면서 고개만 끄덕였죠. 그게 제 실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밥만 했습니다. 그 다음엔 설거지, 청소, 빨래. 그 다음엔 시어머니 병원 동행, 시누이 아이 봐주기, 제사 준비. 누가 시키진 않았습니다. 그냥 안 하면 욕이 돌아왔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한다더니 넌 그나마 낫다. 그 말이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시누이는 항상 손님처럼 왔습니다. 명절이면 아이 둘 데리고 아침 9시쯤 도착했습니다. 저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있었는데 말이죠. 시누이는 부엌에 들어오지도 않고 거실에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요즘은 다 간편식이야. 근데 왜 아직도 전을 부쳐? 냄새 베개 시리. 그러고는 과일을 집어들며 아이들한테 말했습니다. 얘들아, 외할머니 집에서는 이렇게 힘들게 안 해. 그 말이 농담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말 옆에서 남편은 신문을 봤습니다. 한 번도 저를 대신해 말해준 적 없습니다. 한 번은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시누이한테 한마디만 해주면 안 돼? 그랬더니 남편이 말하더군요. 괜히 말 꺼내서 집안 시끄럽게 만들지 마.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제 편이 아니구나. 결혼 20년쯤 됐을 때 손목 터널 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손을 너무 많이 쓰셨어요. 당분간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명절 전날 파스를 붙이고 있었는데 남편이 친척들 앞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남들 다 하는 음식 좀 했다고. 유나는 당신이 우리 집 와서 한 게 뭐가 있어? 그 자리에 있던 친척들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부엌에서 그릇을 닦다가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졌습니다. 깨진 건 그릇이었지만 사실은 그날 제가 처음으로 금이 갔습니다. 아들은 제가 키웠습니다. 밤새 열이 나면 제가 안고 있었고 학원비, 급식비 제가 챙겼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어느 날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이번 명절엔 처가에 좀 신경 써야 해서. 그러면서 제 손에 유통기한 임박한 건강식품 하나를 툭 올려놨습니다. 엄마는 집에서 제사 음식이나 남은 거 먹으면 되잖아. 그 말 듣고 제가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울면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요. 그렇게 35해를 살았습니다.
누구도 저를 때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지워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사라는 게 원래 조용히 넘어가는 날은 없다는 걸 저는 오래전에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날은 제사 때문이 아니라 제가 무너지는 날이었습니다. 제사 사흘 전부터 몸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손목은 붓고 허리는 쑤시고 밤에는 잠도 안 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쉬셔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수술까지 생각하셔야 해요. 집에 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 제사는 조금만 간소하게 하면 안 될까? 시어머니는 한 숟갈 뜨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아픈데 젖만 조금 줄이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프긴 뭐가 아파? 아픈 사람은 다 아프다. 제사는 정성이야, 정성. 남편은 옆에서 말했습니다. 괜히 그런 소리 해서 어머니 속 뒤집지 마.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아프다는 말은 사치라는 걸. 제사 전날 결국 시장에 나갔습니다. 손이 덜 가는 전 몇 장을 사왔습니다. 포장지를 뜯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 들키면 난리 나겠지. 그래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그 집에서의 마지막 제사가 될 줄은. 제사상 차리는 순간 시어머니 눈이 탁 멈췄습니다. 이전은 내가 한 게 아니지?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 시누이, 아이들까지 모두 제 쪽을 봤습니다. 시장 거예요. 그 말을 하는데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조상님 앞에 이딴 걸 올려? 근본 없는 집안 티를 이렇게 내네. 남편이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정성이 부족하네. 그리고 믿기지 않는 말을 했습니다. 꿇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조상님께 사과해야지. 무릎 꿇어. 사람들 앞에서. 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이 텅 비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갈 무렵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 맞다. 당신 친정엄마 금가락지 있잖아.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거 돈도 안 되더라. 그래도 그냥 처분해서 이번 제사 비용에 보탰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아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처럼. 그때 처음으로 몸이 떨렸습니다. 시누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그래도 집안일에 썼잖아. 잘 된 거지.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집엔 제가 설 자리가 없다는 걸. 그날 밤 모두 잠든 뒤 혼자 부엌에 앉았습니다. 깨진 손톱, 굳은 살 박인 손, 텅 빈 냉장고.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겠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울지 않기로, 빌지 않기로, 참지 않기로,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자지 않았습니다.
눈은 감았는데 머리는 또렷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인생에서 제일 모욕적인 날이었는데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이 아주 차분했습니다. 사실 그날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친정 엄마 유품을 몰래 처분했다는 말을 듣기 전부터 저는 조금씩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는 말을 듣던 날 집에 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늙고 지치고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서랍을 열어 중요한 서류들을 따로 챙겼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그리고 집 등기부등본을 처음으로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결혼 초기에 남편이 말했었습니다. 집은 공동 명의로 하자. 그래야 부부지. 그 말이 그날 밤 처음으로 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서류를 보면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도 주인이네. 그 말이 이상하게 힘이 됐습니다. 다음 주 혼자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제 인생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다시 제삿날 밤으로 돌아옵니다. 모두가 코를 골며 자고 있을 때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가방 하나를 꺼내 서류를 넣고 도장을 넣고 통장을 넣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미 마음은 떠났다는 걸. 새벽 5시 집안이 아주 조용할 때 저는 현관 도어락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하나씩 바꿨습니다. B- 완료 소리. 그 소리가 이직과의 작별 인사 같았습니다. 다음은 냉장고였습니다. 제사 음식 남은 전, 국, 나물 하나씩 꺼내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손목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성이 부족하다고 했죠. 그럼 아예 없게 해드리죠. 냉장고 문에 메모 하나를 붙였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 밥은 각자 책임. 그 문장을 적는데 웃음이 났습니다. 35해 동안 한 번도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이 옷도 남편 옷도 하나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제 것만 챙겼습니다. 현관을 나서며 뒤를 한번 봤습니다. 미련은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 집 사람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문이 안 열릴 거라는 걸, 밥이 없다는 걸, 그리고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아침 8시쯤이었을 겁니다.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시누이, 아들, 단톡방. 저는 전화는 받지 않고 알림만 조용히 내려다봤습니다. 문이 왜 안 열려? 도어락 고장 난 거 아니야? 엄마 어디 갔어? 그때까지도 아무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집에서는 늘 그랬으니까요. 제가 알아서 해결해 줄 거라고. 저는 호텔 조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커피, 접시에 담긴 과일, 갓 구운 빵.
35해 동안 아침에 누군가 대신 밥을 차려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이렇게 조용하고 편한 일인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접시 사진을 찍어 가족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짧게 적었습니다. 니들이 말하는 그 근본 오늘은 직접 차려봐. 잠시 뒤 단톡방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엄마 당장 집에 와. 아침도 못 먹고 있는데. 저는 다시 한 줄을 보냈습니다. 난 오늘부로 이 집 안주인 은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그 집 내 명의도 반 있는 거 알지? 집 내놨으니까 한 달 안에 짐 싸서 나가. 안 나가면 무단 침입으로 신고할 거야. 그 순간 단톡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으로 그 집 사람들이 말문이 막힌 순간이었습니다. 점심쯤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저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있어. 그날 그 집에서는 제 사상을 편의점 도시락으로 차렸다고 들었습니다. 라면도 제대로 못 끓이는 사람들이 정성 운운하던 그 입으로 말입니다. 며칠 뒤 저는 시댁 식구들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남편이 유흥비 내역, 비상금 계좌, 거짓말 기록들.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그제야 모두가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려는 순간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물었지? 이제부터 내가 당신한테서 뭘 뺏어갈지 똑똑히 보여줄게. 효도는 셀프가 아니라 이제 남한테 가서 해.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작은 집에서 혼자 삽니다. 명절엔 피자를 시켜 먹고 아침엔 천천히 커피를 마십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가끔 전화가 옵니다.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사람으로 살고 있으니까요. 누군가를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존중받지 못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착취입니다. 그리고 그만둘 권리는 언제나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선택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게 합니다.